항우를 무너뜨리고 고조가 이제 그 천하를 통일했죠. 네. 고조는 세운 나라 이름이 한나라였죠. 그 진나라에 이어서 한나라가 중국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된다. 자, 고조 유방은 살아생전에 자기를 도와서 항우를 무너뜨렸던 제후들을 대부분 다 제거했죠.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숙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숙청. 네. 자, 그래서 제후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반란 일으킨 제후들을 직접 공격해 들어가서 죽인 다음에 그 제후들을 누구로 교체했죠? 유씨성을 가진 자기랑 같은 피가 흐르는 그 유씨들로 교체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시 황제가 이제 정복하지 못했던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흉노를 정벌하러 갔죠. 그랬다가 흉노한테 어떻게 됐어요? 크게 패배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평성이란 곳에 포위가 돼가지고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 장량이 꾀를 내가지고 흉노의 연지를 보물로 이런 것들로 구워 삶았죠. 자, 이래서 결국은 그 포위가 풀리게 되고 유방이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한나라가 흉노에게 막대한 금과 은, 비단 이런 것들을 바치고 자, 그리고 선우가 바뀔 때마다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을 보낸다 그랬죠? 이때 흉노에게 시집 보낸 공주를 무슨 공주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화번공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 화번공주는 진짜 유방의 딸이 갔어요? 안 갔죠? 자, 한나라 공주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꾸민 다음에 가짜 공주들을 보냈다 그랬죠? 흉노도 이거를 다 알았다 그랬죠? 하지만 한나라가 기본적으로 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내는 그 형식에만 맞춰서 이런 것들 공주들을 보낸다면 크게 문제 삼지를 않고 대신에 금과 은이나 비단 이런 것들만 잘 챙겼다 그랬죠? 자, 유방이 이제 그 반란군 진압하다가 맞은 화살 상처가 덧나가지고 죽게 되죠. 자기 고향 폐연을 마지막에 돌아본 다음에 자, 큰 바람 불 적에 대풍가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고 죽게 되는데 자, 유방이 죽기 직전에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치 기억나죠? 이 여치가 유방에게 유방 뒤를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뛰어난 재상 추천을 받죠. 자, 그래서 유방이 그 재상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소하, 조참, 진평, 왕릉, 뭐 주발 이런 사람들을 쭉 추천해 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유방이 성질을 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만큼 그 여황후는 유방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쥐고 흔들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방이 죽고 나서 이 여황후가 자기 아들 유영을 황제로 세웠죠. 자, 그래서 황제의 엄마기 때문에 이제 여황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태후라고 부르게 됐죠. 여태후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들은 자기 아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다른 황자들을 불러다가 독을 먹여서 죽여버리거나 그리고 평소에 이제 유방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척부인 이런 여자 어떻게 했어요? 네, 불러다가 아주 끔찍하게 죽였죠. 척부인을 뭘로 만들었나요? 인간? 돼지로 만들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읽어봤죠. 막 눈을 뽑고 막 네, 너무 끔찍했죠. 자, 혜재가 이것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자, 이때부터 정치에 흥미를 잃었다 그랬죠. 그래서 술 마시고 여자에 빠져 살다가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혜재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시 동해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하나를 그냥 혜재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친 다음에 여태우가 새 황제로 앉혔죠. 자, 이렇게 해서 저 근본을 알 수가 없는 아이가 황제에 오르게 돼요. 자, 이제 완전히 여태우 세상이었어요. 여태우가 무려 15년 동안 어린 형제들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떡주무르듯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역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권력을 쥐고 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떡주무르듯이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농단이라고. 권력 농단. 이 농단이라는 얘기가
우리 10년 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자,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저 여자 대통령 하나가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봤어요? 알고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하는데, 자, 알고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이것들을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최모 여인. 예. 그 박근혜랑 개인적인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그 언니 동생하는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사실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정치가도 아닌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 중요한 자리, 청와대 중요한 자리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든가 자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뉴스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권력? 농단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여태우가 꿈을 꿨는데 검푸른 빛의 개가 여태우의 옆구리를 꽉 깨물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상처가 꿈에서 깨보니까 생생하게 나 있었고, 자, 이게 덧나면서 여태우가 결국은 죽죠. 여태우가 죽고 나서 여씨들이 또 한동안은 권력을 쥐고 있다가, 자, 고조를 옆에서 보필했던 공신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여씨들을 몰아내죠. 그리고는 고조의 이제 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항을 새로 황제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 문제였죠. 예. 자, 우리 한 고조 유방은 공식적인 묘호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공격했으니까. 태조, 시호는 높다 그래서 고황제였죠? 예. 그런데 요걸 짬뽕해가지고 그냥 고조라고 부른다 그랬죠. 유방만. 특이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묘호를 받은 사람. 한나라 종묘에 두 번째 신주가 올라간 사람이 누구다? 문제예요, 문제. 자, 문제는 어떤 묘호를 받았을까요? 계승한 사람.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죠. 태종. 자, 건국자가 태조라면 이거를 계승한 임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종이란 묘호를 줘요. 그 다음에 나라의 국력을 엄청 떨치게끔 전성기를 만든 임금들한테 보통 어떤 묘호를 줄까요? 태정, 세종을 준다고, 세종. 어. 자, 조선에서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이제 뭐라고 불려요? 세종대왕이라고 불리죠. 나라 국력을 떨친 뛰어난 군주에게 올리는 묘호 뭐라고요? 세종이라고, 세종. 자, 이제 오늘 우리 배울 건데, 한나라에서 세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황제가 이황제. 누구다? 무제예요, 무제. 이 세종은 세자 들어가는 묘호는 아무한테나 주는 묘호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의 국력을 떨치게끔 전성기를 이끄는 국왕한테 주는 묘호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종, 세종, 이 묘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왜냐면 묘호를 쓰는 나라는 중국이 제일 처음이었으니까. 제일 처음인 묘호예요. 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계를 맺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주변 국가들도 태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태조 중에서 제일 선배가 누구다? 이 사람. 누구라고? 유방이에요, 유방. 여러 세종대왕들 중에서 가장 선배는 누구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제.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태종 문제, 한 문제가 즉위했는데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23년 동안 이렇다 할 큰 이제 뭐 이런 전쟁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항우랑 유방이 전쟁이 있었고 유방이 건국한 다음에도 이제 여러 반란 세력들 제후들과 전쟁을 벌이고 흉노를 또 정벌하느라고 전쟁이 많았는데 요 문제 때는 반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큰 반란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23년 동안 대체로 평화로웠다. 자, 근데 이제 문제 시절에 문제가 생긴 게, 네. 자, 이제 그 고조가 성이 다른 제후들을 다 죽이고 유씨 제후들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도 멀어진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너희 친척들도 한동안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오랫동안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지죠. 예, 가족 같지는 않잖아요, 친척은. 자, 근데 하물며 이 친척들이 그 수도 장안 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마다 땅덩어리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들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각자 수도로 정한 곳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한나라 황제의 신하지, 사실상 거기 가면은 자기들이 황제인 거예요. 한나라 황제가 장안에서 이제 있으면서 뭐 명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예예 하면서 듣는데, 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좀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특히나 이 한나라 변방에 있었던 오나라가 제일 그게 심했다 그랬죠. 자, 오나라 왕 유비는 저 유방의 형, 유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으로 치면 조카예요. 자, 이 오왕 유비가 당시 오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나라에서는 소금이랑 구리가 많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금으로 또 팔아가지고 많은 돈도 벌고, 또 구리로 이 유비가 뭐 했다 그랬어요. 그쵸. 동전을 찍어서 위조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팔았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나라가 점점 그 한나라 지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반골, 반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건덕지가 점점 생겨나가기 시작했죠. 그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 오왕 유비의 뒤를 이을 그 아들이 한나라 수도 장안에 이제 불려갔다가 문제의 아들이었던 태자, 유계랑 바둑을 두다가, 자, 바둑에서 이 오왕의 아들이 더 유리해졌다 그랬죠. 자, 근데 이때 태자가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한수만 물러달라 그랬죠. 근데 이 오왕의 아들이 물러줬어요? 안 물러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가 안 물러줬단 말이에요. 물러달라니까? 못 물르겠는데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열받아가지고 그 태자가 바둑판을 들어다가 던져버렸죠. 자, 근데 하필이면 그 무거운 바둑판이 어디에 맞았어요? 머리에 팍 맞았죠. 그 자리에서 바둑판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오나라랑 한나라 사이에 감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자,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왕의 아들의 시체를 대충 그냥 피나 좀 닦아가지고 오나라로 돌려보내요. 자, 그리고는 좀 미안하게 됐어. 자, 문제가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 문제 나는 황제고, 내 아들은 황태자인데. 자, 근데 오왕 유비는 이때부터 이 문제를 원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모아요. 예. 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저 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 내지 말고 우리 군사를 몰래 키우자. 자, 그리고 저 황제 끌어내리면 우리 중에 하나가 황제가 될 수 있어. 점점 다른 유씨들이 반란을 꾸미게 돼요. 자, 그 오왕의 아들을 그 바둑판을 던져서 죽였던 유계가 경제로 즉위를 하게 돼요. 자, 마침내 오왕 유비가 주축이 돼가지고 오나라와 초나라 제외한 5개 나라, 그러니까 5초 총 몇 개 나라? 7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5초 7국의 난이에요. 자, 이때 이 7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한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막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세요. 23페이지. 당시 이제 고조의 공신이었던 주발의 아들 주아부, 이름이 아부야. 그리고 양나라의 효왕. 자,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 경제편을 들게 되면서 결국은 5초 7국에 나는 진압을 했어요. 자,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자, 아무리 같은 성씨고 같은 피가 흐른다 그래도, 자, 이 제후로 임명해가지고 권한을 많이 주게 되면은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됐다는 걸 이제 한나라 그리고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한나라는 그 제후들의 권한을 대폭 줄여요. 자, 제후들이 이제
군대도 거느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한번 그 제후 왕으로 임명되면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줄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또 개혁이 시도가 되냐면 삭번령, 삭제하는 거예요. 뭘 삭제할까요? 번. 번은 울타리 번자라 그래서 그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얘기해요. 그 제후들의 땅을 조금 조금씩 한나라 황실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제후들이 그 오나라, 초나라 여러 넓은 땅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뺏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경제가 한 14년 정도 황제 노릇을 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 즉위했던 것이 세종이란 묘호를 받았던 누구라고요? 한무제였다. 이름도 기억해 두세요. 이름은 유철. 자, 유철은 즉위한 다음에 저 제후들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제후들을 강력하게 쪼는데 자, 어떤 식으로 쪼냐면 이번에는 추운령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추는 추격한다 할 때 추거든요. 은은 은혜의 은자예요. 은혜를 쫓는다. 한나라 문제의 은혜를 쫓는다. 뭐 이런 뭐 좋은 뜻인데, 자, 이게 말은 좋은 뜻인데 제후들한테는 전혀 좋지가 못했어요. 자, 봐봐. 여러 제후들, 뭐 오나라 제후왕, 초나라 제후왕, 자,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각각 제후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보통 죽으면 죽기 전에 그 땅을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 중에서도 어떤 아들?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는데 작은 아들, 셋째 아들한테는 안 물려주고 그 왕국을 오로지 누구한테만 큰아들한테 그 땅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아들, 셋째 아들들이 땅을 못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오나라 왕이 죽고 오나라 왕자가 그 뒤를 잇게 되면 오나라 땅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큰아들이 그걸 고스란히 다 이어받으니까. 그리고 그 왕자는 또 자기 큰아들한테 이걸 물려준단 말이에요. 대대손손 오나라 왕실에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더 커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제는 그걸 두고 보지 않고 제후 왕이 죽게 되면 제후 왕의 땅을 제후 왕의 큰아들뿐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보통은 제후 왕들이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다 쪼개주게끔 해요. 자, 그러면은 오나라 왕이 죽으면은 오나라 왕 자식이 20명이면은 오나라가 몇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20개로 쪼개지게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오나라, 초나라, 그리고 한나라를 주변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후 왕들의 나라들의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을 갈라지고 쪼개지게 만든. 이게 추운령이. 자,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딸밖에 못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제 유교에서 속된 말로 대가 끊긴다 그러죠.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자기 성씨를 더 이상 이어줄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라 황실에서 그 땅을 몰수해 가요. 근데 자, 사람이 그거 아들 낳고 딸 낳는 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은 제후 왕들이나 제후 왕국들은 점점 한나라 황실에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흡수한 지역, 한나라 황실이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흡수한 지역에다가 군과 현을 설치해요. 자, 그리고 한무제가 무려 60년 동안 정치를 하거든요. 8살에 황제가 된 다음에 60년 동안 황제를 하는데 그 6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추운령을 통해서 제후 왕국들을 점점 줄여나갔다. 그래서 한무제가 거의 죽을 무렵에는 분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돼요. 마치 이거 그 어느 황제처럼 처음 황제했던 진, 진시황제 때처럼 진시황제도 제후들에게 땅 안 나눠주고 다 전국에 36개 군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군수랑 현령 보내가지고 직접 지배했잖아요. 한무제가 죽을 때쯤에 군현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돼요.
자, 많은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해요. 한 무제는 진시 황제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황제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시 황제가 하려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비슷하게 많이 해요. 자, 진시 황제는 자기가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막 넘쳐가지고 다른 왕들은 할 수 없는 일단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새로 보여주려고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일단은 칭호를 뭐로 정했어요? 왕보다 높은 황제라고 정했죠, 스스로를. 자, 그리고 매년 당시 저 제 나라에 태산이라는 산이 있었거든요. 자, 그 태산에 올라가요. 자, 올라간 다음에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자, 이거를 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봉. 자, 태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거는 황제 아래 왕이나 제후들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의 신이 있으면은 하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죠, 땅. 자, 그 태산 조금 아래 양보산이라고 태산보다 조금 낮은 산이 있어요. 그 양보산에 가가지고 땅의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요. 이거를 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두 의식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봉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봉선. 진시 황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진시 황제 이래로 한동안 이게 좀 항우도 무너뜨리고 유방이 나라 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실시가 안 되다가 이제 황제권이 강화되니까 한나라 무제 때 비로소 다시 뭘 실시하게 된다? 봉선을 실시하게 돼요. 봉은 뭐라고요? 어디다 제사 지내는 거? 하늘에. 선은 땅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황제들만 할 수가 있는 거고 진시 황제 이래로 한 무제가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중국의 황제들이 다 이 봉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봉선을 실시하는데 봐요. 이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부터 지금 한 무제가 지배할 때까지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60년. 지금 2026년보다 60년 전이면은 1960년대인데 선생님도 안 태어났을 때고 너희들 60년대 얘기 많이 잘 알아요? 1960년대 얘기? 잘 모르죠? 그냥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부모님들한테 몇 번 들어봤을 뿐이지 막 자세히 모르죠? 그죠? 자,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시 황제 이미 6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때 하늘에다가 봉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카더라 하고 소문만 들려올 뿐이지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봉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 무제가 학자들한테 자,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자, 늙은이들 그 중국 전체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자, 그 봉선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고 오라 그래. 자, 그래서 이 봉선을 막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러 다니는데 이때 왕실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던 벼슬이 있었는데 그 벼슬을 태사공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그 한나라 황실에서 태사공, 역사를 쓰는 일을 담당했던 관리가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마담이 열심히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이 많은 80 먹은, 90 먹은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선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진시 황제 때 했던 봉선의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 돼요. 자, 근데 사마담이 이때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예뻐하는 제일 큰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그 아들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마담이 알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무제는 성대하게 태산과 양보산에서 봉선을 치러요. 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마담이 이제 죽고 보통 요 시대 때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관직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아들이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아들 사마천이
태사공자를 이어받아요. 사마천은 아버지랑 중국 전체를 여행을 안 해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뭐 견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었고 박학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마천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역사를 쓰는데 굉장히 유리했다. 예. 자, 이제 군현제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실시되고 점점 제후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황제권은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었을까요? 강해졌겠죠? 이제 제후들이 이제 더 이상 개기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 무제 유철이 그동안 한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계속 열세였어요. 흉? 흉노에게 계속 열세였죠. 그죠? 고조 이래로 흉노한테 크게 패배한 다음에 한나라가 흉노에게 매년 금이나 은이나 비단, 세패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거 가져다 바치고 선우 바뀔 때마다 공주 바치고. 자, 그래서 한나라는 흉노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자, 남방에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 진이라는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진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요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한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역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라가 요 진국이랑 무역할 때 그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자, 여기 요하라는 강이 있고 요하의 동쪽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조선이 이성계가 세운 조선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기 때문에 이 조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 근데 한나라가 이 진국이랑 무역을 하려고 하면 이 고조선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자,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아먹으면서 이 한나라 기분을 좀 많이 안 좋게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는 지금 계속해서 한나라를 노략질하고 그리고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지금 선물을 갖다 바치는 이 흉노를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이 조선도 기회가 되면은 제거해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아직 진시 황제가 살아있을 무렵에 진시 황제가 여기 중국 서남부에 그 살고 있던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민족을 월족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지역을 점령하랍시고 장군을 보내요. 그 장군의 이름은 성이 조씨고 이름이 타였어요. 조타. 네. 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조타. 자, 이 조타는 진나라 관리 신분으로 이 월에 갔는데 월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지역이 되게 먹고 살만해요. 자, 이 지역은 따뜻해가지고 쌀이 되게 농사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쌀 가지고 이 사람들 국수 만들어 먹죠. 쌀국수. 네. 그쵸? 어. 그래서 쌀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막 이런 것들 얇게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타가 자, 진나라로 돌아가질 않고 또 마침 진시황제가 죽으면서 진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 틈을 봐가지고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남월이에요. 그죠? 자, 이 남월할 때 이 월을 영어로 비엣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남은 말 그대로 남이죠. 남비에트. 자, 이걸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비엣, 남 이렇게 읽죠. 자, 이게 오늘날의 무슨 나라? 베트남이에요. 자, 근데 베트남 지역에 남월이란 나라를 조타가 세웠는데 자기가 스스로 황제를 칭해요. 그러면서 여기 중국이랑 베트남이 머니까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칭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황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이 남월에서 조타가 황제 노릇할 때 이걸 견제할 수가 없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조타의 손자가 여기서 계속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라 무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상에 황제가 두 명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한나라 무제는 이 남월도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때마침 이제
한나라에서 그 점점 황제권이 강해졌다 그랬죠? 주변 제후들을 다 제압하게 되면서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되고 점점 한나라가 여유로워진 거예요. 자, 이래서 한나라가 먼저 그동안 치욕을 주고 있던 세력, 어느 나라예요? 흉노죠. 자, 우리 흉노를 저 한번 뿌리 뽑아야겠다. 자, 이래서 흉노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흉노는 만만치 않다는 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치기 전에 저 서쪽 지역에 살고 있던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월지는 스스로를 큰 월지라고 불러서 뭐라고 불렀다? 대월지라고 불렀는데, 대월지는 지금의 저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 우즈베키스탄, 소그디아나라고도 불렸는데, 뭐, 지금의 아무튼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들어봤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인도 바로 위에 있는 지역. 쪽이에요. 어디? 미국보다 위구르보다 더 서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월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흉노를 같이 치자고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월지가 흉노에게 맨날 공격당하면서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대월지랑 같이 흉노를 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근데 당시 대월지로 가던 사신이 여기서 흉노에게 잡혀요. 그리고 흉노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다가 자, 흉노인들의 말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월지로 가가지고 자, 우리 한나라 황제가 지금 흉노를 치자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월지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흉노가 너무 무서워. 이말 자, 너희는 멀고 흉노는 가까워. 그리고 흉노 애들은 말 타고 다녀서 빨리 오기 때문에 자, 우리는 흉노랑 싸우는 게 무서워. 못 도와주겠어. 어, 누가 있는 게 네, 저는 공격당하고 쫓겨난 게 네, 쫓겨나서 우리 잘못했는데 옛날 일 꺼 보면서 별로 생각 뭐 하겠냐. 네, 맞아요. 흉노가 계속해서 이 대월지를 아무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 대월지는 더 이상 뭔가 피해보거나 이제 계속 싸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거절. 자, 이 사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또 흉노에게 잡혀요. 자, 두 번을 잡힌 거예요. 자, 그리고 흉노 끌려가가지고 이번에는 흉노에서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자, 그래서 흉노의 여자를 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흉노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살아요. 자,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항상 마음속에 자기 고향이었던 한나라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탈출을 해요. 자, 이렇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왔는데 그게 17년이 걸렸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17년. 자, 갈 때는 검은 머리였는데 돌아와 보니까 흰 머리가 됐었다 그래요. 자, 흉노 입장에서는 그 사신 한 명 뭐 죽여봤자 뭐 그게 뭐, 큰 소 있으면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이지 않은 이 사람 이름이 장건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결국은 뭐 큰 성과를 거뒀어요? 거두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이 대월지를 만나러 갔던 이 길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가봤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인데 굉장히 그 척박하고 뭐랄까 그 모래바람이 부는 진짜 우리 저 왜 만화 속에 나올 법한 그 황량한 사막 있죠. 그런 사막이고 기껏해야 이제 가는 길마다 너무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그 사막에 사는 막 이런 저 뭐 고슴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잡아가지고 먹어야 될 정도로 가는 길에 뭐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인데 자, 이 장건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막 한가운데도 물이 샘솟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예, 오아시스들이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건이 거기, 여기 미리 이전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을 물어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쪽으로 가고, 징검다리처럼 가고 해가지고 여길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건에 의해서 이 길이 중국인들에게 익숙하게 개척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길을 사막길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길? 사막길. 자, 근데 중국의 특산품, 누에고치 실을 뽑아가지고 만든 비단 있죠? 자, 여기 서쪽 지역 사람들, 웨스트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도 불러요? 이 서역 사람들이 중국의 비단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장건이 왔다 갔다 한 이 사막길로 비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른다? 비단길이라고 부르고, 비단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실크로드라고 부른다. 자, 결국 대월지의 도움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나라는 당시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흉노를 쳐들어가요. 자, 흉노를 정벌했던 명장. 자, 저 무제가 사랑했던 위황후의 오빠였던 대장군 위청. 이 위청은 정말 그 한나라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명장이었어요. 자, 군대 통솔력이 매우 뛰어나고 한나라 이제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흉노의 기병들을 곳곳에서 격파한 명장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청의 조카, 뻘이었던 곽거병, 대장군 바로 아래 표기장군. 위청이 30대 중후반에 조금 노련한 장군이었다면 곽거병은 자, 이제 막 20을 넘은 혈기왕성한 자, 그런 장군이었는데, 자, 위청의 공이 엄청 컸는데 그 위청의 공을 넘을 정도로 뛰어난 전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다? 곽거병. 자,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흉노한테 많이 당하고 졌었는데 흉노를 저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버리는데 성공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흉노에서도 이 곽거병의 명성을 들어요. 저 20대 초반밖에 안 된 놈인데, 자, 말도 잘 타고, 자, 한나라 군사들을 잘 통솔해가지고 지금 흉노를 지금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흉노가 곽거병 얘기를 듣고 저 곽거병이라는 놈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곽거병한테 이제 한번 패배하는데 패배한 다음에 흉노가 도망갈 때 그 자기들 평소에 먹는 그 자기들 머무는 곳에 이제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지역에다가 그 짐승들 있죠. 짐승들을 죽인 다음에 그 짐승들을 그 강물에다가 쫙 이제 이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짐승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자, 그럼 썩으면 그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오염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곽거병이 아무튼 그 흉노가 이제 패배한 다음에 짐승들 죽여가지고 강물에 던져놓고 간 지역을 이제 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멋모르고 그 지역 점령한 지역에 가서 오염된 물을 한 잔을 벌컥 들이켜요. 자, 근데 그 물이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곽거병이 그거 먹고 나서부터 좀 점점 몸이 안 좋아지다가 그게 한번 되게 체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초반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흉노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한나라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흉노가 막 도망가서, 아, 우리가 이겼다 싶었는데, 문제는 흉노는 좀 불리해지면 도망갔다가, 다시 저 멀리 저 초원지대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라 무제 제위하는 60년 동안 계속 흉노랑 전쟁을 벌여요. 자, 그래서 흉노를 결국은 어느 정도 눌러버리는 데 성공은 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전쟁할 때는 계속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자, 그래서 점점 한때 가득했던 그 곳간이 점점 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 상인들이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보고 있던 거 두 가지. 염, 뭐예요? 소금이죠. 그리고 철. 이 염철을 그 상인들이 사고 팔던 거를 이제 못 팔게 하고 나라에서 이 소금과 철을 독점한 다음에 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걸 판매할 때, 자, 원래 자기들이 이거 소금이랑 철을 생산했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백성들에게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전매제라고 해요. 나라가 소금과 철을 전부 구매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무슨 제도? 전매제도. 이렇게 해서 자, 부족한 재정들을 메꾸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백성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이거 당연히 소금이랑 철 같은 거 생필품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백성들은 점점 불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 제위하는 동안 처음에는 그 한나라가 국력을 떨치다가 점점 후반부부터 백성들이 한나라 무제를 좋아하지 않고 이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 시기는 한나라의 전성기이면서 한편으로는 쇠퇴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자, 한나라 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노를 몰아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멸망을 못 시켰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 황제 노릇을 하고 있던 남어를 공격해 들어간. 자, 그리고는 여기를 아예 멸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남월 지역에다가 9개의 뭐를 설치했다? 군을 설치해요. 군. 자, 이 군을 설치했다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중요한 시가 무슨 시예요? 광역시죠, 광역시. 자, 이 베트남 지역에다가 9개의 광역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무제가 직접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쪽의 진이라는 나라랑 교역하는 걸 방해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고조선이었죠? 이 고조선도 공격해 들어가요. 무제는 육지, 그리고 바다 건너 양쪽으로 고조선을 공격했어요. 당시 고조선의 수도는 한반도에 있었던 왕검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다 쓸게요. 왕검성. 이 왕검성이 오늘날의 어딜까요? 북한의 수도 평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이름이 왜 왕검성이었을까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니까? 당군 왕검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왕검성이라고 이제 불리던 곳이었는데, 자, 요 당시 왕검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우거라는 사람이었어요. 우거왕 들어봤어요? 우거왕의 아버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우거왕의 할아버지가 알려져 있는데 우거왕의 할아버지가 위만이란 사람이에요. 위만 들어봤어요? 자, 우리 아까 남월 얘기할 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혼란한 시기에 자, 진나라에서 베트남 지역 다스리라고 관리로 파견된 누가 있었다 그랬죠? 조타가 있었다 그랬죠. 그쵸? 기억나요? 이 조타가 자, 진시황제 죽고 나서 여기서 남월이라는 나라 세우고 독립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는 혼란한 시기에 요 지역에 있던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으로 들어가요. 당시 조선에는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위만은 준왕한테 고조선의 국경을 자기가 수비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준왕은 이때 위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만한테 국경을 수비하는 대장으로 임명했는데, 자, 위만이 준왕을 배신하죠. 자, 그래서 준왕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고조선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조선을 우리는 무슨 조선이라고 불러요? 한국사에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죠. 무슨 조선? 위만조선. 그 위만조선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한나라 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 무렵에 위만조선은 위만의 손자였던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우거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한나라가 물과 육지 양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서
위만 조선이 1년 동안 잘 버텼지만 이 왕검성 안에서 내분이 벌어져요. 자, 끝까지 싸우자. 야, 저 한나라 너무 강력하니까 항복하자. 자, 항복하자는 쪽에서 우거왕을 죽여요. 자, 그래서 결국은 왕검성이 함락되나 싶었는데, 자, 끝까지 싸우자는 쪽에 장군이 성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성기 장군이 나머지 항복하자는 쪽을 또 다 눌러버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하다가 이 성기 장군도 항복하자는 쪽에 암살을 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당한다. 자, 고조선 멸망한 다음에 무제가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쵸. 여기 남원에다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도 네 개의 광역시를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군이에요, 사군. 근데 이게 그게 없었냐? 맞아. 한나라가 설치했던 이 사군을 한나라가 설치했다 그래서 무슨 사군이라고 부른다? 한사군. 자, 한사군은 좀 써둘게요. 너희 한국 사회도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왕검성이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의 어디라고요? 평양이라 그랬죠. 북한 수도. 여기에다가 한나라가 만들었던 사군 중에 하나가 낭랑이에요, 낭랑. 낭랑군 들어봤어요? 낭랑공주는 들어봤나? 북을 찢은 사람? 네. 낭랑군. 그리고 임둔, 진번, 현도. 자, 이 네 개의 군을 설치한. 자, 봐봐. 한국인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진해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세금도 걷어가고 중국 스타일로 지배한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이때부터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한사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부여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부여에서 나온 한 무리가 세운 나라가 고구려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자, 요런 나라들이 한사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사마천이라는 사람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영향받아가지고 태사궁, 역사 쓰는 관직에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흉노랑 또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 그 한나라가 군사나 식량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어요. 자, 근데 용기 있는 장군 하나가 무제한테 저한테 군사 5천만 주면 한나라 군대 위용을 떨치고 흉노 만나는 군대마다 내가 한번 쳐부셔 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제는 이런 장군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장군한테 5천 군사를 빌려줬어요. 이 장군이 이릉이란 장군이었어요. 이릉이 이끄는 군대가 5천 명이었어요. 몇 명? 5천. 자, 그래서 이릉이 5천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이제 쳐들어가서 생각보다 처음에 잘 싸웠어요. 몇 번의 작은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자꾸 이릉이 이렇게 5천 군대 가지고 잘 싸우니까 흉노 입장에서는 가소로웠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데 3만 명이 이릉의 군대랑 맞붙어 싸우게 돼요. 자, 이릉의 군대는 걸어 다니는 병사. 무슨 병? 보병. 3만 명은 기병이었어요. 자, 기병 5천 명이 보병 3만 명을 이기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병 5천 대 기병 3만이죠. 이게 상대가 되는 싸움이에요? 아니죠. 자,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한신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몰리면은 어떻게 돼요? 세지죠? 어차피 죽으니까. 자,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릉의 군대가 5천 명인데도, 보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3만 명이랑 붙어서 일주일을 버텨요. 자, 막 싸우다가 칼이 날아가요. 자, 그러면은 반대팔로 싸워요. 자, 다리가 잘리면은, 자, 잘린 대로 반대 다리로 일어나가지고 한 다리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5천 명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을 당해요.
자,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항복을 해요. 자, 근데 이게 무죄를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 자, 군대도 빌려갖고 싸우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싸우다 죽을 일이지. 항복을 한다고? 자, 무죄가 화가 나가지고 장안에 있었던, 한나라 수도 장안에 있었던 이릉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때 그 역사 쓰는 사람 누구? 사마천이 이걸 뜯어 말려요. 자, 이릉은 5천의 군대로 지금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적과 고군분투, 힘겹게 너무너무 잘 싸웠다. 자, 그리고 흉노에게 타격도 많이 줬고, 그동안 세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 가족들까지 다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릉을 변호한 거예요. 근데 화난 황제, 절대 권력의 황제를 지금 사마천이 꼬집은 거죠. 이릉 죽이면 안 된다고. 자, 그랬더니 이 무제가 화가 더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 그래서 불똥이 사마천한테 튀게 돼요. 이릉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고, 구하지도 못했죠. 자, 사마천도, 자, 죽이려고 했는데, 자, 무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마천이 좀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동선의식을 주관해왔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역사관이기 때문에 또 그 역사 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마천을 죽이기는 그렇다 그래서 무제가 자, 이렇게 선택지를 줘요. 죽는 거 1번, 2번이 속전. 속전이 뭘까요? 속전. 돈 내고 풀려나는 거예요. 50만 냥 내면 풀려나요. 50만 냥이면 오늘날 치면 50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만 냥이 1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50만 냥이면 몇 억이라고요? 자, 공무원이 50억 있어요, 통장에? 자, 없죠. 자, 자기는 근데 사마천은 죽고 싶진 않았고 돈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 물었더니 무제가 그러면 세 번째 길이 있어. 자, 이 길이 형벌을 받는 거였어. 어떤 형벌? 공형. 자, 우리 저 유임금 배울 때 오형 얘기했었죠. 자, 오형. 그 뭐 여러 형벌이 있는데 이 공형은 어딜 자르는 거예요? 네.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에요. 어딜 자른다고요? 성기를 자르는 형벌이라. 이거를 받으면 살려주겠대요. 자, 사마천은 죽는 거는 도저히 죽을 수는 없고 나는 쓸 게 많은데 그렇다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뭘 선택했을까요? 3번을 선택한다고. 여기가 잘려요. 자, 공형을 당한 거죠. 그렇지만 사마천은 굴하지 않았죠. 자기가 그래도 머릿속에 든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태사공이랑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그 귀한 책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자, 그 책들, 봤던 것들, 온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역사책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 역사책이 불멸의 역사책보다 사기라는 역사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